자연을 더욱 자연답게 하는 최소한의 손길. 자연에 순응해서 건물을 안 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지를 시키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을 다스려온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 좋은 공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수려한 산수 속에 자리하되 과하지 않는 조화였고 투박한 듯 엉성해 보이나 결코 서툴지 않았다. 16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구축 방법인 것이죠. 그다음에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하중 구조. 돌 하나, 물길 하나,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있어야 할 제자리를 지켰다. 자연을 담은 조형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유산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전통 정원. 그 아름다운 별천지의 세계가 펼쳐진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창덕궁. 주말이면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는 휴식처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궁궐 지역이 한 2만 평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후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주시고요. 궁궐의 이 규모와 지역은 품격을 갖추면서도 소박한 멋을 자랑하는 창덕궁은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건축으로 인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꼽히고 있다. 이는 구조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북한산과 매봉산에서 이어지는 창덕궁은 궁궐을 위해 일부러 터를 만들지 않았다. 정문인 도남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꺾어서 물이 흐르는 금천교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건너면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인정전 일대가 나오는데 경복궁처럼 정문과 정전이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꺾어서 위치한 것은 원래 있던 지형을 유지하면서 궁궐을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미있는 곳이 인정전 앞마당인 조정이다. 이곳에 공사를 맡았던 박자청이란 인물과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다. 박자청으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하게 함과 동시에 아무쪼록 단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청의 뜰이 좁고 넓은 것도 요량하지 않고 성짓기를 시작하였으니 박자청 등을 하옥시켰다. 문제는 인정전 앞마당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즉 왕의 위엄을 보여야 할 장소가 반듯하지 않게 지어져 하옥된 것이다. 실제 보면 서쪽은 넓고 동쪽은 좁은 사다리 고래 모양이다. 일품 벼슬까지 올랐던 박자청은 왜 이리 지은 것일까? 이번에 기본적인 생각은 자연을 잘 순응하고 자연에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정묘 쪽으로 흐르는 그 맥이 네모나게 했을 때 많이 지형이 훼손이 되고 수림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간을 넓게 쓰고자 사다리꼴로 지은 것이다. 이후 태조는 그의 뜻을 인정해 풀어주었고 앞마당은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왕비의 거처였던 대조전 후원으로 들어서면 계단식의 담벼락이 보인다. 층계 모양으로 단을 만들고 꽃을 심은 계단식 화단이다. 지형이 이용하셨다는데 왜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셨어요?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지형들이 많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뒤에 저 보이는 데가 이제 수정전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에 이게 그 수림이 연결됩니다. 이거를 뒤에 담장을 놓고 이 처리하려니까 지형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다가는 이 계단식으로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죠. 구릉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산세다. 이에 비탈진 면을 계단으로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었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기에 화계의 길이나 폭은 장소나 경사도에 따라 다 다른 형태를 띈다.
자연을 따르는 궁궐 건축의 백미는 후원, 즉 정원에서 빛을 발한다. 창덕궁이 사랑을 받는 것도 14만여 평에 이르는 넓은 규모의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때문이다. 북한산의 한 줄기인 매봉을 등지고 자연의 지세에 따라 정자와 연못을 곳곳에 배치하여 차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흐르게 했다. 부용지에서 시작해 4개의 골짜기로 이뤄진 창덕궁의 정원은 들어갈수록 크고 개방된 곳에서 작고 깊숙한 곳으로, 그리고 인공적인 곳에서 자연적인 곳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렇듯 자연이 한층 다가가고자 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정원 문화는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동양의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산세가 높고 웅대한 자연을 자랑하는 중국은 조경도 웅장한 스케일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대자연의 축소판이랄 수 있는 정원 안에 구름과 물, 다리와 돌 등을 배치하여 정자와 연못, 교량 등을 짓고 수경 공간인 큰 연못 밖에 돌을 놓는 것이 특징이다. 태호석이라고 하는 구멍이 많이 뚫리고 주름이 잡힌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괴석을 배치해 감상하는 것을 즐기는데, 대부분의 중국 정원에서는 굵직굵직한 괴석을 볼 수 있다. 정교한 기교와 인공미가 돋보이는 일본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를 비롯해 조그맣고 예쁜 석등과 다리 등이 배치된다. 자갈과 모래로 계곡과 바다를 재현한 다음 석조물로 산을 표현하고 바위를 놓아 섬을, 수목을 심어 산봉우리를 나타낸다. 좁은 공간의 정원 안에서 대자연의 산과 바다를 상상하고 즐기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원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과 배치를 미덕으로 여긴다. 굳이 인공의 손을 가할 필요가 없는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이를 감상하는 정자를 세우면 정원이 완성된다. 한국 미술사에서 한국 미술의 특징을 이제 자연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공을 가하되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또 기교를 부리되 기교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무기교의 기교, 그러한 그 자연과 조화된 모습을 우리가 자연 순응적인 그러한 그 특색을 볼 수 있는 거죠. 창덕궁 가장 깊숙이 위치한 옥류천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4개의 정자를 여러 군데 배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물길을 끌어들여 작은 폭포를 조성,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의 풍류를 즐겼다. 또한 정원의 풍경은 시간의 파노라마처럼 변화무쌍한 즐거움을 던져준다. 봄이면 화사한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과 함께 푸른 실록을 자랑한다.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늘 푸른 상록수가 아닌 화렵수를 즐겨 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정원을 조성한 것일까? 단군 왕검이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만이산의 참성단. 제단 주인은 담장을 둘러 성역화했고, 담 너머로는 울창한 숲을 조성해 대대로 나라에서 관리하게 했다. 자연에 대한 뿌리 깊은 외경심은 삼국시대 궁원 조성으로 이어지는데, 삼국사기 고구려 편에는 이상한 새가 대궐에 날아들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백제 본기에는 대궐 남쪽에 못을 파서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사면 언덕에 버들을 심고 물 가운데 방장선산을 흉내낸 섬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궁궐의 남쪽, 즉 궁남지라 부르는 곳으로 방장산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다. 일찍이 삼국이 궁궐의 정원을 조성하고 기이한 새와 나무를 기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시대 이제 정원은 사실 고구려나 이제 고구려 유적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고구려 유적은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백제는 원형을 드러낸 대표적인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완벽한 원형을 갖춘 대표적인 그 삼국시대 정원이라고 할까요? 조경보다 정원이라고 해야겠죠. 정원은 이제 월지로 볼 수 있고요. 삼국시대 정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안압지로도 불리는 월지로, 통일신라 문무왕 때에 지어진 동궁의 정원이다. 월지는 동궁 왼편으로 5천여 평의 거대한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 서쪽의 호안으로 건물들을 세운 왕궁의 후원이었다. 평지에 땅을 파고 파낸 흙으로 주변에 산을 조성했으며 꽃과 나무를 심고 바닷가에 기이한 괴석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처럼 연출했다. 동국 여지승남에는 무산 12봉을 본떴으며 라는 기록이 있다. 신선세계의 선녀들이 살았다는 무산 12봉을 표현하였고 그 앞에는 역시 영주, 방장, 복례의 삼신산을 본떠 각기 다른 규모의 3개의 섬을 두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삼국시대의 정원이 그렇듯 도가의 불로장생의 사상을 담은 아름다운 선경의 세계를 형상화해 피안의 세계처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월지는 삼국 통일의 위협과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임해전지라는 명칭에서 보듯 연못을 바다로 상징, 신라인들이 경외하던 용신왕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월지를 설명할 때는 용왕신앙하고 결부해서 또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그 당시 신라에는 이제 애구 침입이 잦았고, 그래서 항상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용왕님이 이제 신라를 수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용왕신앙하고도 결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호국신앙이 결집된 곳. 궁궐이 있던 서쪽은 직선적인 데 비해 동쪽은 섬들을 두고 굴곡을 이루어 바다 같은 느낌을 주었다. 왜 이런 모양을 띠게 된 걸까?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월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곡선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상세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선과 곡선을 조합을 해서 디자인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디자인 사례가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임에도 넓은 바다처럼 보이게 하는 신라인의 조경 기술이 감탄을 자아내는데 이는 물을 다스리는 기술에서 더욱 돋보인다. 그 옛날 월지는 멀리 영산강의 지류인 북천에서 물을 끌어왔다. 정원에서 물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 월지는 넓이 5천여 평, 수심 1.5m의 연못에 22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대역사였다. 당시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수로다. 동남쪽 담장 및 도랑을 통해 들어온 물은 폭 50cm, 길이 25cm 정도의 수로를 타고 3차례에 걸쳐 꺾어 들어가게 했다. 왜 그런 것일까? 여름철에 많은 물이 흙탕물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은 그 흙탕물 속에 섞여 있는 모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직각으로 해서 유속을 떨어뜨려서 모래를 침전시키고, 그래서 맑은 물을 연못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못에 물을 채우는 방식 또한 특이했다. 수로로 들어온 물은 자연 판석으로 만들어진 2단의 거대한 수조에서 걸러진 다음에 아래로 흘러가게 했다. 이것은 2단 석조라고 하는데요.
지금 입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단인 이 석조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물을 고이기 위해서는 이쪽을 막아서 하면은 상당한 높이 물이 막히기 때문에 사람이 목욕을 하거나 여름철에 즐겨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구멍이 한 12cm 정도로 나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그냥 그 다음 단에 석조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수로와 석조를 이용해 몇 번의 물고임 현상을 거치며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구조다. 이것은 모두 3개의 단계를 거쳐 월지로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키는 신라인들의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쏟아부으며 숱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을 신라의 기술자들. (40여) 차례 굽이치는 굴곡이 많고 연못의 깊이와 규모가 큰 만큼 호안의 석축을 쌓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옹벽을 만들 때 굉장히 쌓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공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물론 신라시대 사람들도 아주 돌을 다루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습니다마는 고구려의 유민과 백제의 유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좋은 연못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치 들고남이 많은 서해 해변을 연상시키듯 굴곡진 호안과 곳곳의 섬을 굽이굽이 돌고 절벽형의 동해바다 해변처럼 늠름하니 직선을 이루는 건물들을 돌던 물은 다시 북쪽 호안의 작은 섬 뒤에 있는 출수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출수구는 넓이 85cm의 배수구로 돌로 바닥과 양측을 쌓아 뚜껑을 덮었고 2.1m 높이의 큰 장대석 같은 돌에는 3개의 구멍을 뚫어 수면에 따라 물의 높이를 조절하도록 했다. 입수구와 배수구를 두어 물을 깨끗이 유지한 것이다. 이렇듯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교하면서도 치밀한 구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월지는 고대부터 발달해온 우리 전통 정원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안압지가 조성된 이런 안압지 양식은 여러 가지 비례 관계 그리고 그 조형 기법의 우수성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정원 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식이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죠. 도가의 신선 사상과 토착 신앙을 통해 이상 세계를 구현했던 삼국시대 연못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 모양과 사상에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삼국시대부터 신라시대 이때는 이 자연계류형의 이 자연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연못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고려 조선을 오면서 방지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방지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형태의 연못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섬을 둬서 섬을 하나 내지 3개 정도 둬서 복례 방장 영지라고 하는 신선의 세계를 표현한 그런. 굴곡진 형태의 곡지가 넓은 자리에 지어진 데 비해 네모난 형태의 방지는 협소한 곳에 못을 꾸미고자 지어졌다. 조선시대 들어와 곡지가 사라지고 방지 일변도가 되는데 단순히 모양뿐이 아니다. 네모 모양의 연못은 땅을, 원 모양의 섬은 하늘을 상징하는 음양합일의 사상을 띠게 된다. 유교에 바탕한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에 의거해 독자적인 정원 문화를 확립한 것이다. 신라시대에 와서는 이제 기법이 정착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려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방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고유수법이 확립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서세원. 입구에 푸른 대나무 숲길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곳은 조선시대 문인인 양산보가 10여 년에 걸쳐 지은 정원으로 그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대부 정원이다. 인공의 정원이라기보다는 마치 깊은 산속을 찾은 듯 바위와 계곡을 흐르는 물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정암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는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스승이 기묘 사화에 의해 죽음을 당하자 벼슬의 무상함을 깨닫고 고향으로 낙향해 소세원을 짓고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곳에서 양산보는 정철, 송순, 송시열과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이상을 논하고 학문을 논했다. 그중 우암 송시열은 소세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림으로 그린 소세원도를 남겼는데 목판 자체는 소실되고 판화가 남아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민간 정원은 선비들의 이상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인위적인 꾸밈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조경 대상으로 삼아 정자와 담장을 적절히 배치한 원림에 가깝다. 가장 큰 특징은 응봉산 자락 계곡에서 흘러온 계류를 그대로 활용해 소세원을 관통하게 했다는 점이다. 산기슭에서 흘러온 물길은 오곡문 옆 담장 밑을 통해 들어와 조담이라는 작은 연못에 머무르다 작은 폭포로 떨어진다. 재미있는 것은 자연의 계류 옆으로 또 하나의 물길을 만든 점이다. 안반 위로 흐르던 물을 파이프와 같이 통나무 가운데 홈통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했다. 자연 재료인 나무를 통나무를 쓰고 통나무의 가운데를 물길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연못으로 물을 수위차게 해서 완만하게 이동하게 하는 것이죠. 나무통 하나의 작은 손길이 자연의 운치를 더해주는 것. 종일토록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그 누구라도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 물길을 만든 것은 연못 때문이다. 홈통을 타고 흐른 물은 상지 연못에 머물다 다시 수로를 타고 흘러 아래쪽에 위치한 하지 연못으로 흐른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에는 물을 끌어들여 만든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고 수초를 키우며 소세원의 생기를 불어넣고 자연을 더욱 윤택하게 했을 것이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걸 느끼게 하고 다리를 놓되 이제 거슬리지 않는 애나무 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 담장 밑에는 화개도 설치하고 그리고 초종을 설치하고 또 이제 작은 그 지당들도 설치를 했죠. 별로 인공을 가하지 않고 그 꾸며놓은 이제 그 별서정원이죠. 소세원의 중심 공간은 주인이 머무는 곳 제월당이다. 소담스레 쌓아올린 돌계단과 시원한 마루가 정겨운 정자로 비가 갠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처럼 조용히 머물며 독서를 하던 공간이었다. 여러 개의 단을 올리고 온도를 놓아 살림을 할 수 있는 주거 형식으로 건축하였고 우아한 멋의 팔작 지붕을 얹어 사대부의 기품을 느끼게 했다. 특히 제월당은 원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소세원 전체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제월당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자가 손님이 머무는 사랑방 기능의 광풍각이다. 정자 주변으로 배롱나무를 비롯해 소나무와 오동나무 등을 심어 태평성대를 바라는 선비의 이상을 담았다. 수많은 시인 묵객들을 끌어모으며 안빈 낙두의 삶을 노래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소세원에는 선조들의 자연 친화적인 조경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곡문의 계담이다. 정원의 밖에서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오곡문 옆으로는 담장 아래로 계류가 흐르게 하는 계담이 있다. 담을 지탱하고 있는 중앙의 기둥이 투박한 돌 몇 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슬아슬하면서도 멋스러운데 이는 지어진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소세원들을 보면 오곡문의 계담이 그대로 표현돼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소세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48절의 시를 지었다는 문인 김인우의 시 중 14영을 보면 이 계담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지금도 담장 밑에 도랑을 내어 예전처럼 물이 흐르고 있다. 계곡물이 흐르는 줄기를 두고 그 위에 담을 쳐놓음은 하나의 신기에 속한다. 오곡류는 바로 그 아랫리며 좌측으로 오곡문을 지나면 뒷산으로 이어진다. 당시에도 신기에 가깝다고 칭송할 정도로 눈길을 끌었던 계담. 16세기에 지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특히 물이 흘러내릴 때 뭐 조그만 그 구멍이지만은 나중에 큰 물이 칠 때는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약 한 500여 년 전에 쌓아진 이 석축이 현재까지 무너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이 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능이나 기회를 갖고 있었던 것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을 버텨낸 비결은 무엇일까? 먼저 원지반 위에 강도 높은 화강암을 쌓아 막돌들을 수직으로 기둥을 이루었고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장대석 모양의 누석을 좌우 수평으로 깔았다. 그리고 모양이 고르지 못한 돌들 사이사이에는 촘촘히 작은 쐐기 돌들을 박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쌓아진 덕에 석축은 토석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또한 위에서 누르는 담으로 인해 아래의 돌들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밑에 물이 흐르던 간에 위에 하중에 의해서 수평 수직 구조를 맞춰서 그 하중에 의해서 버티고 외부의 환경 요인이 어떠한 태풍이 비바람이 불어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역학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전혀 가봐야지. 오곡문 계담은 자체의 견고함도 견고함이지만 주변의 지형, 지세가 더 중요하다. 오랫동안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오곡문을 연구해온 장익식 씨. 계류 바닥의 모래와 자갈들을 재현해 태풍과 장마와 같이 물의 양이 늘어났을 경우를 실험해봤다. 본 시험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에 의해서 본 이제 담장이 있는 부분에 지나갈 때에 유속이 완만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유속이 완만한 구조. 즉 소요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상에 있는 모래 성분의 자갈들이 떠내려가지 않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 보시다시피 현적에서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실험을 한번 더 해서 비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완만한 구조에 별 문제가 없는 강바다. 문들문들지 마. 물의 양이 늘어난 것을 가정해 경사도를 높여보면 어김없이 모래와 자갈의 유실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계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경사지에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는 지금 방법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각연하고 그게 맞춰서 이렇게 실험해 보니까 이와 같이 수요력이 심하게 나오고 떠내려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기초를 하부 구조를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계담의 구조와 위치다. 산기슭에서 흘러오던 물은 계담의 중앙의 돌들로 인해 갈라지면서 힘이 한 번 분산되고 계담을 지난 물은 100여 미터 앞에 낙차가 큰 오곡폭포에서 빠르게 내려간다. 물이 찰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양산보가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자연과 함께하게 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물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흐르는 계류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한 자리에 딱 알맞은 형태로 세워진 조형물들. 오곡문 계담이 세월을 견디는 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위치인데 소세원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애양단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가장 빨리 녹는 따뜻한 공간으로 주변에는 기역자 구조의 방풍 역할을 하는 담장을 쌓았다. 담장을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담장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다. 소세원의 담은 주로 흙과 돌로 만들어진 전통의 토속담으로 모두 산과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과 자갈 등의 재료를 이용했다. 먼저 진흙을 잘 익인 다음 볏짚을 적당히 썰어 넣어 만든다. 이는 진흙의 결속력을 다져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오곡문 계담의 상부를 이루는 토속담은 이렇게 자연의 돌들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 돌과 진흙을 섞어 반복해서 쌓는 방식으로 투박스럽고 정교하지는 않지만 정감어리고 튼튼한 구조체를 이룬다. 소세원의 담장은 대부분 한 겹으로 된 홑담으로 채광에 용이하다. 전통 정원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담장, 즉 돌을 쌓는 기술이다. 흥선대원군의 별서 정원인 부암동의 석파정. 수려한 자연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서울내의 명승지로 꼽혔던 석파정은 북악산과 인왕산이 만나는 계곡의 자리에 지형적으로 높은 석산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앞산이 모두 바위여서 대원군이 지었다는 석파정.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바위산이 흐르던 계류를 중심으로 정자와 연못을 짓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석파정은 정원이지만 안채와 사랑채 등을 지은 산림채이기도 하다. 계곡에 자리한 터라 평지와 경사지에 건물을 배치하여 주변 경관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재료와 문양을 사용해 왕궁의 별궁처럼 조성하였다. 따라서 궁궐이나 사대부가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석축 방식을 보여주는데 오래된 방식인 수평과 수직의 바른 층 쌓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 경주 안압지에 나타나는 호안석축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호안석축 두 가지인데 이런 형태도 있고 장대석을 길게 싼 축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배수, 건축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축대의 번 기능, 뒤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뒤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석축 쌓기가 우리나라 전통 쌓기의 하나 방법이고 우리 전통 담에도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돌을 쌓는 방식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물이 흘러내리도록 구멍을 뚫었다는 점이다. 그 모양이 혓바닥 같다고 해서 누혈이라고 하는데 석파정의 누혈은 상부에 위치한 마당의 물을 빼내는 배수구 역할을 한다. 담장 하나에도 세심하게 배려한 전통 조경의 지혜다. 자연 소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인간이 있는 존재하는 주변의 소재를 이용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기능적으로 보면 밑에 하부 배수 구조, 물이 차지 않고 잘 빠지고 빛이 잘 들고 그다음에 담벼락에 양 사이드에 다 바람이 잘 통하고 또 집과 그 담의 높이와 주변 자연 정세하고가 조화를 만들었던 것, 눈높이 형태로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그리 높지 않은 아담한 높이로 세워져 더욱 정감 어린 전통 담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우리의 전통 담장은 너와 나의 경계가 아닌 자연 속에 나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공간의 나눔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담장 너머 자연까지 감상하는 것은 전통 정원의 중요한 요소이자 선조들의 멋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여러 가지 조형물 중에서 이 정원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의 가치는 생태랄지 무슨 지속 가능한가랄지 자연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삶의 의미나 가치를 이 자연스러움이 가득 찬 정원에서 찾아한다는 것이죠. 천안의 한 캠퍼스. 전통 정원의 멋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접목해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캠퍼스 한켠에는 태조산 자락에서 흘러온 물을 그대로 활용해 계류와 폭포를 재현해 놓았고, 예로부터 살기에 가장 편하다 하여 안석골로 불러진 그 맥을 이어 안서동천이라 하였다. 자연의 지형지물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전통 정원의 자연 친화적인 감성과 기법을 그대로 살려 캠퍼스에 자연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담장도 전통 담장을 구현해 우리만의 따스하고 한국적인 정서를 연출했다. 담장의 지붕은 한옥에 멋스러운 기와선을 도입해 암막새와 수막새를 적절하게 배치하였고, 전통 담장의 문양을 활용하였다. 또한 담장에는 천안과 학교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담았다. 전통 정원이 그렇듯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학생들이 품어야 할 이상과 학문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지금 너무 이 서양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일본의 그 기법이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법들도 여러 군데서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역시 그 정원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어떤 정신, 또 어떤 그런 그 기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우리에 맞는 그 전통 개념을 살려가지고 기법도 쓰고 해서 연출했을 때 그 정원이 더 값어치도 있고, 그리고 평가도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정말 편안한 그런 공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학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에 선비들처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사색과 휴식을 취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캠퍼스. 이렇듯 사라져가는 전통 정원의 맥을 잇는 것은 기법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닫힌 공간에서 개방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고,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선조들의 낭만과 여유일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단축되기 위해서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적으로 이제 그 재료가 좀 다르고, 그러나 과거는 시간을 다투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종의 현대적인 개성이라 하면 정신적인 면이 크죠. 현대적인 전통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개성이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그 정신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해서 현대화된 모티브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현대적인 개성이라고 봅니다. 애써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기술이었고, 시대를 달리하며 저마다의 이상 세계를 구현한 작은 별천지였다. 자연의 물과 나무, 돌을 이용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뽐내는 한국의 전통 정원. 그 소박한 자연미 속에 우리네 삶의 지혜와 풍요로움도 자연스레 녹아있다.